선택을 뒤로 밀어서 한도상에서 유리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 묶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사실은 준공되는 물량들이 내가 원활하게 원하는 매물을 살 만큼 나와줄 거냐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왜 뒤로 밀어야 되는지를 본인에게 설득 한번 해보시는 거죠. 가격 떨어질까봐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는 게 6.27 대책 이후에 2달이 지나도 안 보였는데 네. 4개월 지나면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장의 내성력을 무시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분위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7 대책 나온 지 한 2달 됐는데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살짝 좀 주춤했었던 느낌도 있는데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다시 좀 약간 통계들도 좀 반등하는 것 같고 네.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실제 뭐 신고가도 좀 계속 나오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보는 이제 변동률 통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참 6월, 7월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기 전까지 네. 서울 아파트 쪽에서의 이제 주택 거래량이 뭐 10,000건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뭐 4, 5년 만에 이제 월간 기준으로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과열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뛰면서 그 서울 25개구들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강남 3구를 위시한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주간 단위 상승폭이 뭐 1%를 넘나들 그렇죠. 정도였어요. 근데 주간 단위 1%라는 건 월간 단위로는 한 3%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가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돼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6.27 대책이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작동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폭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한 0.10에서 0.2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주간 단위로 1% 가까이 급등하던 지역들은 지금 한 0.2에서 0.3% 사이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1,000만 원 오르다가 네. 계속 이제 주간 단위로 1,000만 원 오르다가 지금 한 200만 원, 300만 원 오르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치상에서는 이전 최고가는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상승폭이 둔화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게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조금 이해하실 네. 때가 있는데 떨어지진 않은 거죠. 그러면 오름폭이 줄은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봤을 때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네. 다만 경신하는 속도가 좀 더뎌졌다. 정도의 평가니까 6.27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은 안정세는 있으나 선호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금력 있는 수요는 들어오고 있다가 정확한 현재 시점에서 진단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은 뭐 한 4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고 막 5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는데 신고가는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 네. 일종의 뭐 대출 받아서 집 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못 사겠다 하고 빠지지만 뭐 대출을 원래 좀 덜 받거나 안 받으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자 해서 다시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6.27 대책은 네. 어설픈 자금력 있는 사람을 자동 탈락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고 난 대출을 6억 원 이상 어차피 안 받을 거야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쪽,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금융 상품 쪽에서 대출 받는 정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중산층 이 부근에 있거나 네. 중산층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이른바 우리가 뭐 알부자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나 정말 찐 부자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그 저희 이제 부동산 114도 금융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남구 쪽으로 주택담보 대출 받은 수준의 평균을 내보면 6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강남도 6억 이상을 잘 안 네. 받는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한남더일 같은 이제 고가 아파트는 막 12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평균을 내도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약정 금액 자체는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력 있는 수요들은 여전히 사실은 선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오히려 어설픈 자금력을 갖고 있던 수요층은 탈락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요가 집중된 곳들 있잖아요. 강남 3구 혹은 마포, 마용성 혹은 한강벨트 이런 쪽은 원래 수요 초과 국면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일부 수요가 이제 자금력이 떨어지니까 탈락했는데도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는 현상이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주담대를 강남이면 사실 뭐 30억대들이 막 넘는 데도 많은데도 6억밖에 안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최초로 집을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거 팔고 뭐 이러면서 이미 뭐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 지역이라는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네. 토지거래허가고요. 맞아요. 뭐 거기에 627 대책에 의한 6억 원까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규제가 계속 있죠. 지금.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를 막 100바늘씩 찌르다가 627 대책이 한 번 더 찌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티가 나는 시장은 비규제 지역에선 티가 나죠.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 이런 곳들은 한강벨트에 있고 인기 지역이지만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627 대책에 의한 규제 효과가 더 세죠. 반면에 강남 3구와 용산 9처럼 규제가 덧대지다가 627 대책에 의한 규제가 또 덧대지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네. 그리고 3주택부터 다주택자는 12% 중과됩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이상에 대한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는 수요인데 이 분들은 또 수익률에는 민감해요. 네. 시작부터 8% 깎이고 12% 깎이고 시작하면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에 그 세대 안에 있는 분가하는 사실은 무주택 수요가 새롭게 들어온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구간에 있거나 1주택이 갈아타는 구간 이상에서 이 취득세를 담보하면서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네.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타기거나 아니면 뭐 부잣집에서 아들 딸 집 사주고 뭐 이 정도. 맞습니다. 뭐 증여에 의한 혹은 상속에 의한 네. 거에서 자금력이 생기신 분이거나 네. 혹은 좀 젊은 세대인데 자수성가를 빨리 했거나 그런 분들 중심으로는 선호도 높은 입지로 들어오는데 네. 이게 마치 다주택자가 더 사고 하기 때문에 최고가 계속 경신된다 이런 논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다주택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사실 좀 뭐 의미가 없는 행위 같기도 하죠. 이런 거예요. 네. 다주택자도 세금 나가는 건 싫어해요. 취득세 중과까지 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강남이 조금 잡히고 눌려야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강남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면 네. 뭐 다른 지역들도 아니 저기가 올라가면 또 같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이제 패턴에서는 온기가 퍼지죠. 네. 그래서 온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원래 이제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퍼져나가는 게 눈에 잘 안 띕니다. 물론 이제 한강벨트 쪽으로는 웬만큼 퍼져나갔죠. 네. 근데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선호도가 신축에 쏠려 있으면서 신축 중심으로만 온기가 퍼지니까 네. 데이터상에서는 잘 안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 그리고 똘똘한 신축, 이 선호 부분, 그리고 지역 쪽에서 강남 3구를 선호하는 부분, 한강벨트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627 대책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게 과연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할까, 약화시킬까를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관점상에선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영끌해야 되는 수준의 그 한도를 초과해버려요. 6억 원밖에 안 해주니까. 네. 그럼 이제 인생을 걸어야죠. 인생을 걸고 네.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살 때. 특히나 하나를 사고 또 살려고 할 때는 더 이상 대출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은 6개월 내에 또 판매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또 판매하는 것도 6개월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 내에서 내 인생을 걸고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자금력에 이제 차등이 있는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강남 3구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한강벨트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덜 똘똘한, 그래서 한강벨트 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밀리는 쪽으로 넘어가려면 신축이 아니면 또 쳐다보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기가 퍼져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가 계속 굳건하게 버티면 그게 이제 갭을 이제 메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뭐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초양극화가 아니고 사실은 상향 평준화라고 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양극화된 부분들을 초양극화라고만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은 고가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강남 3구에 비해서 원래는 잘 안 쳐줬죠. 근데 지금 쳐주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는 강동구도 쳐주잖아요. 최근에는 동작구 흑석동도 쳐주잖아요. 네. 이게 퍼져나갑니다. 고가 지역이 퍼진다 쪽에서 보면 온기가 퍼지는데 거기에 이제 한강뷰가 되냐 네. 아니냐, 신축이냐 아니냐, 대단지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별화의 정도가 묻지마 매수를 할 때는 온기가 확 퍼지나, 네.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 양극화돼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퍼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체감이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강남 3구 혹은 마용성 쪽에서 집값이 안 잡혔다. 그럼 다른 지역은 과연 조용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보면 공기가 잘 안 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저쪽이 2, 3년 또 굳건하게 버티면 또 퍼집니다. 어떤 속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지금 온기의 어떤 뭐 확대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노도강까지 확 퍼졌거든요. 1, 2년 만에. 지금은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퍼지는 온기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부동산 R114에서는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이제 예. 정보를 또 데이터를 다루시니까 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의 어떤 결과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매년 뭐 상반기, 하반기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가장 조사됐던 부분은 6.27 대책 부분까지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상승 전망이 한 49%, 그리고 하락 전망이 13%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 49%가 그럼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최근 한 5년에서 한 4, 5년 사이 조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아,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높고, 그 근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전월세 하락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 전망이 49%, 하락 전망이 13%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전세로 오게 되면 사실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아, 전세가 상승할 거냐? 네, 상승 전망이 한 8배 네. 이 정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월세로 오면 네. 상승 전망이 한 20배 그래요?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하락 전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전월세 하락은 없다. 뭐 그렇죠. 거의 이렇게 생각한다는 예, 거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배포하고 온 자료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시장 쪽에서 계속 인지를 하시게 될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이런 겁니다. 전월세 시장 쪽의 주된 수요층들은 결국은 가구적인 수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공급량을 볼 때 가구 분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인구 총량,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면 원래 2016년에 이제 1,000만 명 수준이었고, 현재 가장 최근 자는 2024년입니다. 그러면 933만 명이에요. 네. 그럼 한 70만 명 줄었잖아요. 그럼 주택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구 담론으로 보면. 근데 가구 수 기준을 한번 보시면 그 가구가 계속 분화됩니다. 네. 3, 4인 가구가 1, 2인 가구로 계속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7년 정도를 돌아보니까 가구 분화되는 속도가 이 주택이 공급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공급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잖아요. 특히 전월세, 네. 거주 수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쪽에서 가구 분화되는 수준이 연평균 5만 3천입니다. 네. 매년 서울에서 5만 3천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년 서울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공급된 주택 총량, 아파트 포함, 일반 주택 다 포함입니다. 3만 3천. 그러면
연 평균 2만 가구씩 부족하죠. 부족하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가구가 지금 7년 연속 가구 분화가 더 많았을 뿐더러 최근 네. 3년을 돌아봐도 2만 가구씩 더 많았잖아요, 수요가. 네. 근데 이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6만 가구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서울이 주택 총량이 가장 부족하고 주택 소유 개념에서 보면 주택 소유한 비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구 분화 수요에도 지금 이 주택 공급량이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전월세에 대한 전망을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가구 분화 정도는 맞춰줘야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안정을 안 된다. 도모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매매 쪽의 수급 여건도 못 맞출 뿐더러 전월세의 수급 요건도 당연히 못 맞추고 있다라는 시장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동일한 값이 나와야 신규 공급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가구가 분화된 게 그렇죠. 5만 3천이면 매년 5만 3천씩 공급돼야 동급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동급을 못 맞췄으니까 사실은 부족분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택에 대한 그 매매 수요는 뭐 금리라든지 혹은 경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일부 후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주 수요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 전망은 계속 상승한다가 정확한 전망이고 네. 그러면 이 분화되는 게 그러면 2025년 현재는 그럼 분화 안 하고 있냐? 계속 분화합니다.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주택의 공급량은 제가 설명드린 최근 3년보다 더 부족하잖아요. 엄청 부족하죠. 그러면 누적되잖아요, 계속. 네. 2만 계속 누적됩니다. 근데 총량으로 보면 이거 이제 주택 보급률 통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26만 가구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러면 26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서울에서 얼마나 걸릴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죠. 연간 한 3만씩 공급한다. 네. 라고 보면 10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가구는 계속 분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이거 맞추려면 맞추기가 힘들다. 10년 뒤에도 전월세 수요는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세 쪽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월세가 오른다 전망은 당연하게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월세값은 계속 오른다는 수요 공급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급격한 월세화가 또 월세를 자극하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하락 전망은 안 나옵니다. 네. 매매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하락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수요에 대한 건 무조건 늘어난 거예요. 네. 2만 가구씩. 그러니까 그거 못 맞춥니다. 제가. 그러니까 2만 명은 어쨌든 집이 당장 필요한 거고. 그렇죠. 2만 가구. 네, 2만 가구니까 뭐 네. 사실상 1인 가구가 요즘 엄청 많으니까 네.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1인 가구일 것 같고. 네. 그 친구들이 뭐 돈이 많은 뭐 약간 결혼 안 한 뭐 3, 4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아파트 얻으시는 거고. 네.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원룸도 얻고 뭐 이렇게 빌라도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원룸도 지금 73만 원? 한 달에? 예. 서울 평균이요. 예. 그리고 막 한 10% 올랐더라고요. 엄청 쳤던데. 그러니까 그 통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세를 다룰 때는 네. 보증금을 고정해야 됩니다. 네. 보증금이 1,000도 있고 혹은 1억도 있고 있죠. 혹은 반전세는 막 3억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전월세 전환율로 1,000으로 환산보증으로. 일단 수렴을 시켜놓고 나머지 이제 월세값을 이제 단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아마 그 통계는 대학가 원룸 기준일 네, 겁니다. 대학가 원룸 기준으로 사실 제일 비싼 데가 항상 이화여대 근처로 나오더라고요. 거긴 한 93만 원. 93만 원. 네, 물론 이게 이제 뭐 또 풀옵션이냐 네. 그냥 단칸방이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만 웬만한 대학가 원룸도 최근에는 70만 원 보증금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네.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 있는 기숙사가 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대학 쪽에서 이제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기숙사를 더 증축하려고 하면 네. 주변의 주민 임대인들이 반대가. 반대합니다. 네. 예, 수요를 그쪽으로 다 끌고 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네. 그 기숙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숙사는 얼마나 할까요? 기숙사요? 네. 모르겠어요. 기숙사도 한 50만 원 요즘에 합니다. 한 50만 원. 예, 예. 저렴한 게 그 수준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원룸이 1,000에 한 70 정도 하니까
선택을 안 할 거냐 하면 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선택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가격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비를 줄이거나 네. 혹은 1,000원 학식을 위주로 먹거나 혹은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혹은 차량 구매할 거를 늦추거나 해서라도 이 주거 비용은 맞춰야 되는 네. 거죠. 그래야 일단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임대인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괴리감이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책에 의한 건 네. 굉장히 뭐랄까 거칠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혹은 수선비 네. 혹은 출장비 네. 혹은 이사비 네. 중개 그런 것도 다 중개보수는 뭐 올라갔으니까. 오르진 네, 않았네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른 걸 전월세가 무조건 반영합니다. 네. 예, 시간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매는 이 건축비가 오른 부분에 의해서 신축이 오른 것들이 기존 구축까지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전월세는 즉각 반영하죠. 물가 오른 분을. 그래서 자연스러운 오름세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네. 거칠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전세 이런 대출 부분들을 규제하면서 월세화되면서 오르는 것들은 그것도 오르고. 급격한 유도니까 거기에 의해서 좀 거칠게 오른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전월세 쪽은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조만간 부동산 정책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하다가 이제 9월 초, 뭐 다음 주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기재부 뭐 다 이제 인선이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규제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정부에서 뭐 익히 시장에 노출돼 있습니다만 공급 대책이 지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공급 대책 안에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제적인 것도 좀 담아내지 않을까라는 네. 특징들을 지금 넌지시 시장에서 좀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공급과 세금이 조금 엮인 형태 혹은 고가에 해당되는 자산을 보유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들도 같이 거론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실 부분은 일단 공급 대책이 주된 종합 대책의 틀이겠죠. 네. 그럼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설득력을 얼마나 갖췄냐에 대한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에서는 지난 이제 전전으로 가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200만 호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 네. 3기 신도시를 필두로 한.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 시장이 설득을 당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사 공급 대책, 우리가 이제 변창흠 장관이 네. 주도했던 이사 공급 대책까지 가봤을 때 그때 시장에서 설득력을 못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 주도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공공이 앞에 서서 공공이 네. 주도해서 맞아요. 지금 LH 쪽에서 필지 매각하지 말라는 이슈가 맞아요.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죠? 땅 장사하지 마라. 네. 근데 이 논조도 되게 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전 청약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만 딱 공급하고 LH 부분이 이제 엑시트 해버리니까 결국은 책임 준공을 확약한 민간 건설사가 이제 손 놔버리면 이제 피해자가 커지는 네. 거잖아요. 사실 LH가 필지를 매각을 안 하면 자금이 돌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필지에 청약한 사람들은 안정적이겠으나 네. 사실은 향후에 새로운 신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공급량을 LH가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택지 조성을 추가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금이 묶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끝나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자금이 돌려면 가뜩이나 LH 부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잠깐 딴 얘기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을 충족할 건지 사업의 안정을 담보할 건지에서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양이죠. 네. 네,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양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LH 쪽에서의 택지 매각 이슈도 사실은 일장일단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고요. 그럼 이번엔 약간 임대 위주의 공급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갈까요? 들리는 지금 의견,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봐도 그분을 강조해놨습니다. 공공주도로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도 취지를 잘 보시면 공공이 강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공 주도로 하는 이런 택지 공급, 시행으로 들어가든 택지를 팔든 네. 시행만 하는 게 공공입니다. 건설은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수익성이 담보되는 민간 건설사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급 여건이 활발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 대책에 안착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설득력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게 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금 공공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연장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찰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미 그 공사비가 도저히 안 맞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쵸. 공공에서 발주한 것들은 입금은 됩니다. 네. 돈은 잘 들어오는데 돈은 잘 들어와서 돈이 적어. 네, 보통 돈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원래 수익성에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공공은 사실은 뭐 80만 원, 90만 원 입금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 정도까지만 딱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또 공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사건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하니까 결국은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LH가 아예 시공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예 공공에서 시공사를 뭐 해야 되는 건지. 뭐 시공을 하려면 그 시공 노하우에 해당되는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뭐 회사를 국유화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LH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거죠. 네. 더 커지는 거죠. 네. 원래는 우리가 그 이사 공급 대책 다시 변창흠 장관 때 네. 돌아오면 변창흠 장관께서 왜 물러났는지 기억하시죠? 네. 한 2달 만에 물러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LH 쪽에서 이제 사고가 토지 터지고. 관련된 뭔가 이제 비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 2년 동안 LH의 그 비대화된 부분들을 좀 효율화하고 인력 좀 감축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부분들을 그럼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필지를 직접 사실은 관리하고 시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필지를 관리하는 인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금이 또 누적되니까 또 부채 또 발행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건축까지 시공까지 하면 근데 더 이게 커지죠, 더 뭐 커지죠. 네. 대부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네. 많고 한데. 맞아요. 한때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공공기관 민영화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주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인력 네. 그리고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간 기업, 저도 민간 기업에 있습니다만 매년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막 월 단위로 계속 점검하거든요. 공공 쪽도 물론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해서 뭐 평가 등급에서 낮으면 뭐 그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성과급을 안 주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근데 공공 쪽도 로테이션이 됩니다. 공공 쪽은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네. 2년, 뭐 3년 주기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이런 약간 스탠스도 있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만 잘 버티고 잘 버티면 된다. 딴 데로 네. 근데 민간 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집에 가요. 그렇죠. 집에 가는 거죠. 네, 네. 네.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일 못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민간 쪽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네. 네, 효율적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공공은 수익이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최대한 이제 LH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혹은 국토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질의 주택 저렴한 가격에 네.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민간은 아니죠. 네. 민간은 양질의 주택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네,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비싼 가격에 다수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윤 추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민간 기업이긴 한데 효율성 면에서는 민간이 맞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윤 부분을 네. 공공이 하면 깎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원가에 공급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또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비효율성들도 생기고 또 너무 이제 비대해진 조직 내에서 어떤 뭐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요거는 한전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모두가 공감을 하죠. 네. 당장 뭐 근데 적자가 올리려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반대하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집으로 또 이제 아파트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분양가는 저렴해지길 또 수요자는 원하죠. 네. 근데 품질도 저하되길 원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조금 얘기예요,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쪽도 퀄리티를 높이고 효율화를 하고 안전을 담보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 체계들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공급은 공공 주도로 하는 게 좀 나올 거라면 뭐 어쨌든 수량 자체는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 정도일까요? 3기 신도시를 좀 더 빨리 하겠다. 이미 계획상에서는 좀 나와 있긴 해요. 지난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35,000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 네. 혹은 공공청사 이런 것들 개발하겠다라는 게 35,000호 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상에 네.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리폴 지구 개발해서 원래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계속 반대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는 이제 찬성을 했죠. 그럼 잘 보시면 270만 호에는 이 공공에 대한 부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네. 활성화, 용적률 상향을 담보하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유유부지 35,000호를 덧대면 270만 호에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0만 호 안짝에서 움직이죠. 네. 그 신규 택지 또 발굴하면서 사실은 뭐 3만 호, 5만 호 이렇게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무리 이제 이것 부분들을 3만 호에 뭐 2만 호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 이런 걸 해도 300만 호 공급 계획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네.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이 원래 플러스 알파가 윤석열 정부에서 12만 호 그리고 나중에 그린벨트에서 2만 호, 3만 호 이렇게 추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15만 호 되잖아요. 그럼 15만 호에 신규 택지 그 계속 발굴하면서 김포 이 컴팩트 시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발굴한다고 해도 15만 호 이상 더 추가 발굴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공급 대책은 기존 정부에서 내놓은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에 몇만 호를 더 뗄 거냐만 남는 거죠. 네. 그러면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원래 상향했어요. 한 번 했죠. 네, 한번 네. 해가지고 3만 호 정도 추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용적률 상향하면 뭐 원래 총 계획이 한 27만 호에서 이제 광명시흥지구가 언제 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 거의 한 8만 가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포함해서 봐도 거기서 용적률 상향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0에서 한 20%거든요. 그러면 3만에서 한 6만 호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네.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70만 호 플러스 30만 호가 최대입니다. 아무리 늘려도. 근데 이 추가된 30만 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뭐 부지 조성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또 설명 못 하겠네. 그 중에 한 10%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 정도는 할 수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3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된 게 2019년입니다. 본청약은 작년부터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3개월 정도 지났고 남은 임기가 이제 한 4년 9개월 네.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발굴을 해서 하는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건 사실상 이 정부 임기 내에 공급량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뭐 있는 거라도 지금 하던 거라도 빨리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신축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얘기만 해서 공급량을 얘기하면 언제 공급할 거에 해서 또 설득력이 안 되니까 기존 구축 쪽에서의 물량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같이 나와줘야죠. 공급량이라는 것들이 기존 구축에서 회전이 잘 되던 중에 나와주면 사실은 선순환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잘 회전하던 중에 2만 호가 추가되고 뭐 10만 호가 추가되고 이러면서 같이 회전해주면서 선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유도 정책도 나올 것이다. 맞아. 매물 유도 정책이 없는 신축 위주의 공급 정책은 사실은 절름발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5년 안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 위에 계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네. 당연하게도 이 부분들까지 그리고 전문가 자문 회의도 미리 개최한 걸로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네. 갔니? 이러고 물어봐요. 이름 뜨시던데요? 저는 안 갔습니다. 루머인가요? 저는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선 자주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안 갔고요. 네. 그래서 뭐 5분 정도 초대돼서 가신 걸로 아니까 그분들도 다 제가 알거든요. 누가 가셨는지. 네. 그분들 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뭐 직언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들도 같이 고려돼서 녹아 있을 걸로 보이니까 원래 8월 말이었다가 9월 초로 늦어진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 대책으로서 반영되기 위한 뭐 하나의 스텝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세금 정책이 오히려 약간 더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아니요. 그래야지 좀 구축 물량을 어떻게든 뭐 유도를 시킬 맞아요. 테니까. 직접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을 이해를 하면 당장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민감하죠. 네, 그렇죠. 당장 그러면 뭐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축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전월세로 나오든 매매로 나오든 나와주면서 시간을 벌고 300만 호 공급 계획을 공공주도로 하든 민간이 콜라보해서 하든 그걸 이제 스텝으로 같이 맞춰주면 거기서 시장에서 설득력이 커지는 거죠. 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신축 위주로만 공급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 구축 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의 또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앞서 627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627 대책은 매물을 잠굽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에서 잘 문제점으로 작동 안 했던 부분들이 공급도 있었지만 기존 매물이 잠겨서 문제가 되는 것도 끊임없이 시장에서 지적했거든요. 네. 그럼 627 대책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갈아타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히면 그냥 지금 집에서 살아야겠다로 눌러 앉게 되죠. 네. 그게 매물 잠김이거든요. 그런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공급 대책에서 내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6개월 내에 집을 팔라고 한 그 제한 사항이 같이 뭐 엮여 있잖아요. 네. 627 대책이. 네. 그러니까 사실 스텝이 꼬입니다.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627 대책이 먼저 나왔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잠겨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되게 네.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락을 푸는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건드려도 이 잠겨 있는 게 안 풀릴 수 있어요. 네. 그거 풀면 또 다시 또 튀어오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잠궜잖아요. 네. 열쇠를 한 번 잠근 게 627 대책인데 그럼 두 번째 잠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막는 게 두 번째 잠그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잠그는 건 이제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이런 거겠죠. 네. 그럴수록 매물 잠기고 네. 특히 고가 지역 쪽의 문제가 우리가 선호하는 모두가 선호하는 이제 강남 3구 지역의 문제가 여길 팔고 딴 데 가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네. 대체제가 있으면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도쿄로. 많이 뭐 그렇죠. 뭐 지방으로는 안 뉴욕으로 가시니까 가거나. 요즘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좋은 거 하나만 딱 이제 선점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패턴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최근에는 단독주택 가격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네. 네, 뭐 레미안 원 시리즈 이런 네. 것들은 뭐 100억 막 이럽니다. 꼬마 빌딩보다 네.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강남구에 있는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땅 면적을 좀 크게 잡고 있는 것들이 네. 100억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원래 단독주택이 더 비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팔고 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안 팔려요. 네. 선호도가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도 뭐 연예인이 보유한 타운하우스 형태인데 원래 가격은 80억, 70억 하는데 매각이 몇 년째 안 돼서 고생한다. 이런 네. 기사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파트 쪽에서 황금성이 좋은 쪽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더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 뭐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에서 야 이거 유의미하게 좀 공급 뭐 구축 물건도 나오고 신축도 되겠는데라고 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평가가 좋을 만한 정책이 나올까요 이번에? 관점을 돌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어도 답 없습니다. 쉽지 않다 지금.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어도 답 없고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답 없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시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댓글도 있을 거예요. 네가 한번 답 내놔봐라.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사실은 원인을 진단하면 그걸 푸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똘똘한 집 한 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공급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구 수요가 지금 서울에 들어오는데 서울에 있는 가구나 수요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국구 수요 들어오는 거를 맞추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수요가 못 들어오게 똘똘한 집 한 채를 완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네.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 거죠.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200층 300층 짓든지 예.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분산도 하고 뭐 용적률도 높이고 뭐 다 해야죠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막 100층 200층 짓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 꼭 양질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천루처럼 계속 지으면 그건 뭐 공사비는 또 공사비대로 급증하고 네.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서 사실은 용적률 최대치까지 지금 뽑아서 네. 이제 주상복합을 지을 것 같은데 그럼 저렴할까요? 비싸겠죠. 공사비가 예, 많죠. 공급은 많이 했는데 비싸지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은 전국구 수요가 서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은 대출과 세금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출과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하는 거죠. 지방은 확실하게 우대를 해주는 거죠. 네. 가뜩이나 초과 공급이어서 미분양도 많은데 그런 쪽에 대출 금리도 우대해주고 대출 한도도 우대해주고 똑같이 DSR을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해도 똘똘한 지역이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냐. 네. 그럼 서울에 여러 채, 수도권에 여러 채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경로를 보는 거예요. 이제 무주택자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지금의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이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자금력이 생겼어. 지방에서 사나요? 안 사죠. 안 사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에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나를 샀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지났는데 자금에 좀 여력이 생겼어요. 그럼 그 자금 생긴 거 가지고 지방에서 또 사요? 안 사죠. 안 사잖아요. 지금의 갈아타기 하죠, 환경에서는. 또. 네.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똘똘하다라는 사실이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초로 자금이 생겼을 때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한 채를 사고 만약에 그분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뭔가를 또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서울 수도권에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곱하기 2가 갑자기 돼버리잖아요. 네. 사실은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혹은 제주도였으면 제주도에서 하나를 더 살 수도 있었던 거죠.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 좀 완화돼 있다면. 네. 그렇죠. 그런 문제고 반대로 지방의 어떤 주택을 누군가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왔을 때 지금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팔고 와야죠. 네. 근데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지방은 점점 수요가 사라지고 수도권 쪽으로 있는 자금을 통틀어서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인은 진단했으니까 그럼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는 게 정확한 시장의 공급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차선으로 가는 거죠. 네. 용적률 완화를 해서 이제 서울에 100층, 네. 200층 되는 마천루의 도시를 만들겠다. 200층까지는 아니어도 뭐 혹은 이제 메가시티 49층. 네. 그 기준으로 가서 사실 수도권 전체를 이제 서울을 이제 도쿄처럼 행정구역 범주를 여기도 다 서울이다 이렇게 넓히는 거죠. 넓히고 택지가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대안으로 찾는 건데 그건 이제 시일이
더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는 게 빠를까요? 서울 혹은 인기 지역에서 공급을 빨리 하는 게 빠를까요? 많이 당연히 제도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특히나 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직도. 네. 최소한 뭐 정권 한 1년, 2년 사이에서는 이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런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627 대책 외에 어떤 이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안 나왔어요. 네,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게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준을 초기에 잘못 설계했다가는 네. 계속 엇박자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 읽어준 남들까지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예. 정책을 좀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됐다. 폐기를 안 하면 집값 못 잡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아까 전세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서울의 가구 수 분화도 못 따라가고 있다. 근데 외지인들도 막 수요도 들어오고 또 지방에서는 또 청년들이 또 대학교 이제 요즘에 인서울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인서울 대학교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 이래저래 지금 가구 수 대비 이 공급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제도나 뭐 어떤 세금 제도를 뭐 바꾸더라도 집 개수가 뭐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니니. 그러면은 전월세 쪽에서의 대책, 대안 같은 거는 당장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냥 이 상승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이슈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일정 부분 전세라는 제도에서의 가계부채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네. 되거든요. 그 규모를 크게 줄이려는 목적성이 강한 것 같아요. 설사 전세가 월세화돼서 월세값이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감내하려는 것처럼 저는 인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우리가 한 5, 6년을 돌아보시면 전세라는 상품이 한 7, 그리고 월세가 한 3 정도 해서 전세라는 상품이 월세를 견제를 해줬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세 대출도 원활하게 되면서 더더욱 전세 선호 현상들이 커졌죠.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죠. 2022년, 2023년. 그러면서 원래 저렴했던 월세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게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월세화가 유도되면서 5대5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전세 사기다. 네. 최근 한 이제 1, 2년으로 다시 오면 전세 사기다 혹은 전세라는 상품의 유효성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돈을 개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믿고 맡겨? 뭐 네. 이런 사회 트렌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시장에는 그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공급자, 임대인이죠. 그리고 수요자,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여기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러면 월세를 유도하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그러면 전세 대출 규제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증 비율도 낮췄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까지 까다롭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가 유도하는 부분의 결론은 뭐죠? 뭐 전세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전세라는 상품을 우리는 앞으로 그 가계 대출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고 네. 나중엔 막 DSR까지 볼지도 몰라. 혹은 원리금 상환 비율도 높일 거야. 원래 네. 이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라는 상품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게 사실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를 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으로 딱 오는 거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사실 임대인들은 필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임대하는 데 있어 가뜩이나 전세라는 건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자금력 있는 임대인이라면 월세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네. 수익률 개념에서 이제는 봐야 되니까. 네. 그럼 임대인도 차츰차츰 월세 상품으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화
유도화 시켜버리거나 반전세 시켜서 월세라도 조금 받거나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008년에 결혼할 네. 때만 해도 월세로 시작한다 그러면 장모님, 맞아요. 장인어른이 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런 인간이가 해서 이런 수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네. 월세라는 걸로 시작하면 돈 못 모은다라는 거였죠. 네. 그럼 그때의 그 관점이 틀렸나요? 아니 전세가 차라리 낫긴 맞죠. 낫죠. 여전하죠. 네. 월세라는 거는 사실은 시드머니를 모으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그 젊은 층 혹은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처음 신혼 시작할 때 보증금 일부에 월세로 해도 그거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오면 그 월세 계약 비중이 이제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거기서 이제 유의미성을 상실하고 있고 월세를 기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이잖아요. 청약할 때 10% 계약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다 묶어두는 게 좀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가지고 증권, 금융 투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결과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걸 통해서 또 시드를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또 하시려는 분들도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목돈을 안 맡겨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부동산 114가 한때는 그 미래에셋 금융사 계열이었어요. 네. 근데 금융사 계열의 임직원들은 내 집 마련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전세도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거기 묶어두는 걸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증권에 가면 1년에 10% 20% 수익률이 우습거든요. 마이너스 20%도 네. 우습죠. 네. 그 문제 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들은 오를 때 1년에 10% 올라도 급등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증권맨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을 집에 묶어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그 자산 흐름을 투자 흐름을 이제 금융권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코스피가 3,200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호응한다고 하면 더더욱 전세에 큰 돈을 묻기 싫겠죠. 네. 거기서 이제 청사진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2억, 3억 1년만 잘 운용하면 월세 다 뺀다. 3천, 4천 예, 이렇게 한때 우리가 코인 그 흥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월급은 용돈. 그래서 직장 알기를 되게 우습게 네. 알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지금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세는 줄고 뭐 월세화, 뭐 최소한 반전세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래나 저래나 당분간은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 분화는 임차 수요로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수요로는 가구 분화를 무조건적으로 매매 수요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가구 분화 한 2만 가구씩 서울 쪽, 그 경기도도 계속 분화되는 수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맞추곤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문제인 거죠. 네. 들어오는 수요도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전세 월세화라는 것들은 전월세 전환율로 우리가 책정을 하거든요. 네. 전월세 전환율 상에서 시중금리가 보통 담보대출 받으면 4%에서 한 5% 사이잖아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은 한 5에서 6%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을 때 그 비율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0% 수준까지, 그러니까 4대 6 수준으로 이게 변모됐잖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게 거칠게 지금 변화되고 있으니까 월세라는 부분은 원래 원천적으로 가구 분화 수요도 못 맞추지만 월세는 급등이 확정적인 거예요. 급등의 정도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월세가 급등했는데 그 월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 거죠. 전세가 차라리 낫구나. 네. 로 가는 게 이제 내년쯤일 것 같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차라리 그러면 전세 대출이 나오는 쪽에서 되는 분들이라면 전세가 낫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지점은 코스피가 뭐 4천을 갔다. 네. 그러면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내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매수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 네. 전세, 월세는 사실 한 몸입니다. 시간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오르면 누군가가 자극받고 누군가가 자극받은 걸 또 저기서 자극받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 쪽 다른 시장 혹은 소비자 시장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정말 이제 4천 뭐 이렇게 쭉 가면 시장에 자금력 있는 수요가 탄탄해지는 거죠. 네. 그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물줄기가 한쪽으로만 퍼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주고받는 관계에서 보셔야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와 월세도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그 선호도의 차이지 어차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지 않냐. 사람들도 이제 그 소득의 한계가 있고 또 경제 또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올려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한계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빨리 급등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가와는 연동한다. 그럼 물가가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전월세는 오른다. 네. 임차료는 오른다. 여기서 한 가지 관점. 그리고 내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여력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인건비가 오른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임대인의 인건비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또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네. 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가의 지표로서도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전월세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형 상품은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그 공간을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월세 쪽으로 그 이행을 시키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볼 부분은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분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네. 가뜩이나 세수 보종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전월세로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과거에 이제 짜장면 가격 한 2,000원 했었나요? 네. 네, 뭐 90년대. 지금 뭐 10,000원도 네. 12,000원도 있어요. 엊그제 제가 삼선 간짜장을 먹었는데 12,000원이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물가가 올랐고 그 시절로 가면 다시 2,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한정 오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혹은 물가가 안 오르면 네. 무한정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애들 학원비도 내고 하는 것들을 아마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월세 상승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뭔가 실생활비가 많이 줄어들더라도 이걸 맞추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입니다만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한 번 오르면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여행을 줄인다든지 그렇죠. 뭐 일단 줄이는 건 이제 먹는 거 외식비에서 줄이고 이제 옷 네. 필수제가 아닌 거에서 먼저 줄입니다. 필수제가 아닌 것들 뭐 사실 교육도 필수는 아니죠.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쉽진 않죠. 근데. 줄일 수는 있고 화장품 화장 덜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차 운전도 좀 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비도 좀 줄이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를 정부가 막아야 되고 아마 막으려고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왜냐면 이거야말로 이제 표심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임차료가 오르는 네, 부분을 막으려고 임차료가 한다고요? 오르고 뭐 전세난 오고 막 하면 그렇죠. 그 막긴 부분에- 막아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 이 여론이 아마 강력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네. 전월세 부분을 일부 희생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가계부채 부분을 일단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완비한 다음에 네. 전월세 쪽에서의 문제점들은 공공주도로
임대주택을 뭐 100만 호를 공급하든 그렇게 해서 공공의 결국은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있잖아요. 공공의 그 관리 가능한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도 아마 한 8%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OECD 선진국 기준의 한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디죠. 혹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 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얘기는 작년에 네. 사실은 진보당이었네요. 진보당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10년으로 네.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월세에 대한 혹은 임차료에 대한 통제 강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성은 우리가 임대차 2법에서 봤듯이 네. 가격이 안 잡히면 그분들을 또 시도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결과가 네. 유쾌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근데 의문인 게 학습이 되고 있는 건가? 예.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네. 이유는 누적해서 거기에 학습이 이제 더 누적된 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의 그 뭐랄까 성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네. 학습이 그 지금의 이제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테스트를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유발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학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말씀하신 전월세 상한제 혹은 임대차 2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분명히 유발됐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매까지 또 자극하면서 같이 급등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건드린다? 그럼 학습이 안 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계속 리셋되나? 그렇지만 공부하고 이제 리셋하고 뭐 이제 워낙 막 다급하고 막 집 막 올라가고 막 전세 난 예전에 그 MB 정부 때도 전세 난 온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전세 자금 대출 풀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런 도시형 것처럼 생활주택도 그때 도저히 막 그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막 이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되면은 좋겠다. 이런 정도. 그렇죠. 저는 학습이 계속 누적돼서 과거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이해했고 그걸 기반하에 분명히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분들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해서 좀 더 진일보된 형태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예. 바라면서 그래서, 이번 공급 예. 대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시장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미 많이 오른 데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조정을 안 받고 뭐 마포 성동도 뭐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거 그냥 결국 가는 애가 계속 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달리는 말을 올라타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는 전략이죠. 네. 예. 수요가 이렇게 뾰족해진 상태에서는 그 뾰족한 수요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의 사실은 로또 청약도 강남에서 분양하지만 뭐 사실 청약 당첨이 되면 물론 이제 계약금 20% 넣어야 되고 6억 원 한도 제한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탈락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노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그 탈락하신 분들의 자금 여력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강남 3구 쪽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뭐 갑자기 마용성으로 가고 뭐 동작구로 가고 강동구로 가기에는 그분들도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닌 그러면 비아파트, 빌라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도 이분들한테는 지금 유쾌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수 같은 데야 결국은 이제 뭐 전략정비구역이니까 거기서 개발해서 아파트로 변모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빌라를 사지만 아파트를 산 거죠. 네.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재개발 산 거니까. 산 거니까. 그렇죠. 수요가 그러면 아파트에 쏠려 있고 신축에 쏠려 있고
한강 벨트에 쏠려 있으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라라고 시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할 때 이제 그럼 차등이 되는 거죠. 네. 아, 내가 그 한강 벨트 쪽에서 선택하려고 보니 아, 신축 너무 비싸. 못 들어가. 대단지 너무 비싸. 못 들어가. 중대형 너무 비싸. 대출이 안 나. 못 들어가.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신축 못 들어가니까 준신축. 네. 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준신축에서도 너무 비싸. 그러면 한 중고로 가는 거죠. 15년 차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리고 중대형 살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중소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도 중소형이 난리죠. 네. 그러면 지역도 또 바꿔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도 바꾸는 거고. 그럼에도 B아파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B아파트를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쪽은 오르질 않습니다. 오르긴 올라요. 네. 아주 조금. 근데 저쪽이 너무 멀리 가니까 차마 또 손을 내밀기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를 샀는데 DSR 한도 제한 받잖아요. 그럼 잘못 들어갔다가 네. 이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B아파트 시장도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그럼 이제 그럼에도 자산이 안 되고 자금이 안 되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으로 선택드리는 건 그럼 난 강남 입성은 해야겠다. 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까지 가는 겁니다. 네. 나홀로 아파트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네. 강남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가격은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한강뷰를 원해. 근데 한강뷰를 원하는 건 너무 비싸.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한강뷰가 되는 저렴한 걸 상대적으로 찾아야죠. 네. 내 자산, 가용 자산 내에서. 근데 한강뷰까지는 난 원하지 않아. 강남에 입성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서초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까지가 마지노선인 겁니다. 지금 빌라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신축은 지금 강북구에 가셔도 비쌉니다. 네. 노원구에 가셔도 비싸고요. 동작구에 가셔도 비싸고요. 은평구에 가도 비쌉니다. 근데 뭐 최소 15억이죠. 예. 네. 서대문구 가셔도 비싸고요. 강서구에 가셔도 비쌉니다. 마곡지구 한번 네. 가보세요. 한때는 마곡지구의 그 가격이 목동의 구축보다 비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동 가야지 이렇게 대체제 성격들이 생기거든요. 목동의 구축으로 선택하는. 결국은 목동의 구축도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노선이 똑같은 거예요. 신축, 대단지, 그리고 한강뷰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 걸 추천드릴 순 없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건데 그것도 로또 청약이라서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에 청약을 해서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작년에 서울 쪽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서 들어가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럼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생각하실 부분은 대출 규제는 계속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풀 확률이 별로 없을까요? 6억 원 한도 제한을 했는데 네. 이걸 뭐 9억까지 풀어줄 리가 있나요? 그건 뭐 경제가 뭐 위기급으로 오지 않는 한, 경제 맞아요. 위기급이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강남도 반토막 납니다. 나라가 절단 나니까. 네. 뭐 다행히 지금 뭐 미국과의 뭐 이런 협상은 중간 이상의 평가는 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절단 난다를 전제로 하신다면 사실은 내 집 마련 혹은 전세도 위험한 거죠. 네. 하우스푸어가 많아질 테니까. 월세 정도만. 그렇죠. 살아야 월세만 돼요. 안전. 월세 정도만. 월세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아 근데 네. 이게 나홀로까지 가면 사실 어찌 보면은 매수할 수는 있는데 매도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네. 어차피 지금은 영끌을 해도 6억인 거잖아요. 아, 그럼 차라리 지역을 포기하고 그래도 좀 대단지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거는 사실은 그 문제예요. 선택의 교육, 영역일까요? 직장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출퇴근을 30분 컷을 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 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여도 뭐 100세대 미만 한 50세대밖에 안 돼도 강남, 서초, 뭐 성파 정도의 나홀로는 난 괜찮다고 봐도 있는 거죠. 하긴 뭐 대치 도곡에 작은 단지에 네. 사시는 분들 만족도가 괜찮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10년 전 가격과 다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찍히니까 그때부터 쭉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대단지 가격을 따라갑니다. 나홀로 아파트 정도는. 상승률이 뭐 조금은 낮아도 따라간다. 올라간다. 상승률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몸값이 쌌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율 퍼센트지로 환원하면 사실은 2배, 3배 뛴 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포, 뭐 용산, 성동 이런 데도 네. 사실은 강남 쪽에서 몸값 2배 뛸 때 얘네는 뭐 2배 안 뛰었나요? 2배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상승폭이 5년 누적해 보면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서울 평균이 거의 다 2배 뛴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더 뛰었냐? 덜 뛰었냐의 문제인데 최초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를 사서 6억 원이 되는 구간은 사실은 수익률상에서 100%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 아파트 유형의 한정에서 보자면 나홀로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했다는 강북구 쪽에서 맞아요. 네. 강북권역에서는 제자리 걸음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남권역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거나 혹은 나홀로 아파트인데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는 비슷한 수익률을 커버합니다. 금액 수준에서는 덜 올랐다고 느끼는 거죠. 퍼센트 자체는 뭐 퍼센트 비슷하다. 자체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나홀로 아파트까지다라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아니면 너무 거들떠 안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좀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똘똘한 한 채라는 것들이 조금 뭐 완화되고 뭐 지방으로도 막 사람들이 뭐 집을 사러 가고 하는 기조로 바뀌면 좀 이런 그 아파트 선호도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예. 상대적으로.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의 가장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택수에서 좀 빼달라. 우리는 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도 4.6%다. 맞아요. 살 때 이제 주거용으로 안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역으로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주면 오피스텔이 잘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산은 맞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의 태생적인 한계는 임대 수익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 서초도 있고 네. 서초에 저희 사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교에도 사옥이 있었거든요.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그 주변 오피스텔들을 쭉 돌아봅니다. 네. 그러면 최초 분양가에서 오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오피스텔이라는 건 감가상각을 배우셨으면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선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수익형 상품이니까 매년 꽂히는 월세가 그 자산의 수익입니다. 그 연에 한 2천을 내가 그 임대료로 받는다. 그러면 10년이면 2억이잖아요. 네. 그게 임대 수익형 상품의 수익입니다. 그걸 마치 오피스텔도 몸값이 오르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설사 주택세에서 빠진다고 해도 대체재 성격의 한계점들은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본류에 해당되는 주택 상품이 과열되지 않으면 이쪽까지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라는 단점. 그리고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지어져서 재건축도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그래도 있습니다. 공급은 조금 빠를 수 있으니 아파트보단 빠르니까 이번 정부가 오피스텔을 조금 풀어주면 그래도 좀 공급난이 맞아요. 전월세 쪽에서의 이슈들을 해소하는 데는 네.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처럼 뭐 주거 형태에서 오피스텔도 사실은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서 확보는 가능하거든요. 특히 풀옵션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거주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 거주하기 좀 어려울 뿐인 거죠. 자녀가 생기거나 하면. 우선은 아파트 쪽
정책만 보는 게 낫겠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존 정책 노선이 계속 이행되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전략이 맞고요. 네. 기존 정책 노선이 이행되는 것들이 흐릿해지거나 조금은 다른 정책.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충분히 완화할 만한 정책, 다주택자를 중과세 안 하는 정책, 네. 혹은 세금을 가액 기준으로 아예 재편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대단한 정책 변화가 유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 쪽에 미분양이 적거나 혹은 공급 쪽 사이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는 네. 사실은 수요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꽤 있어요. 이게 막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혹은 지방 쪽에 대한 확실한 우대 네. 혹은 최근에 이제 세컨드홈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 삼아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와서 지방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혹은 세컨드홈에서 저런 정책을 한다고 그럼 할 거냐. DSR에서 한도 제한받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네. 그럼 DSR이라는 우리가 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뭐 지방은 DSR을 안 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선 주택의 이자 원리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죠. 자동차, 네. 신용대출, 지방에 있는 집에서 대출 받았으면 그것까지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내 집 마련 전략은 내 DSR 한도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첫 내 집 마련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차를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하는 차를 난 차에 로망이 있어 사고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1억 대출 이것 때문에 한도 축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하고 차를 살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차부터 사시면 집 살 때 걸림돌로 작동한다. 그러면 지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현재에 있는 정책 수준에서 예. 지금 추석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 전에 사야 된다. 지금 약간 이거 날씨 덥고 할 때 비수기 때 사자. 뭐 이런 그 두 가의 어떤 파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상반기에 출연했을 때와 관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대출은 앞으로도 방향성으로 지금 627 대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다. 그러면 지금 대출 여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을 뒤로 밀어서 한도상에서 유리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뾰족해진 수요가 계속 자금력 있는 수요는 사고 안 팔고 그냥 묶어버리고 사고 안 팔고 묶어버리는데 그럼 이 묶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사실은 준공되는 물량들이 내가 원활하게 원하는 매물을 살 만큼 나와줄 거냐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오히려 그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설명을 하자면 계속 상반기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뒤로 밀어야 되는지를 본인에게 설득 한번 해보시는 거죠. 뒤로 미루면 뭐가 유리해지는 떨어질까봐, 거죠? 가격 떨어질까봐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는 게 627 대책 이후에 2달이 지나도 안 보였는데 네. 4개월 지나면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장의 내성력을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627 대책의 효과 이외에 추가 대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맛보기라고 표현하신 대통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맛보기에 의한 또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저걸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은 주택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근데 무주택자가 그걸 일일이 다 네. 평가해서 빠질 거니까 전월세 가격은 안 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안 빠지는데 매매가는 계속 빠질 거라는 전제가 안 나오잖아요. 공급은 여의치 않을 거라는 전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런 지금의 똘똘한 한채 현상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출은 계속 줄어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금리는 앞으로 인하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 자금 여력은 내가 모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살 수 있는 게 그때는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없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전세라는 부분들 갭 투자가 지금 원천 차단돼 있진 않아요. 가능하죠. 네, 지금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금융 쪽에서. 네.
근데 그조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차단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투기지역이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6억 원 한도보다 더 축소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상에서 내가 기다려서 유리하려면 정책의 어떤 대단한 변화가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의 첫 번째 종합대책이죠. 네. 9월 초에 나오는 공급대책 보시면 이제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627 대책은 워낙 뜨거운 시장을 일단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단기 대책이었고요. 네. 지금 9월에 나오는 공급을 위시한 종합대책은 중장기 계획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가 거기서 확정되는 거죠. 그걸 뭐 경제가 절단나기 전까지는 안 바꿀 거니까. 네. 그러면 임기 내내 이 기조는 동일할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9월 공급 대책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른바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것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시장이 정책대로 안 가는데 정책을 뭐하러 공부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시려면 정책을 이해한 바탕 이위에 저 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파리 대책으로 한번 와보시면 파리 대책 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비 사업들을 규제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출 한도도 규제하고 세금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면서 규제합니다. 거기서의 역발상 투자는 뭐냐면 도심지내 공급이 쉽지 않겠구나. 네. 똘똘한 한 채가 생기겠구나. 네. 혹은 시장에 있는 매물도 잠길 수도 있겠구나. 정책은 유도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책을 이해한 바탕 위에 저 정책을 보니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똘똘한 집 한 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사신 분들이 위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서 다른 판단을 할지 여부는 9월 종합대책을 보시고 이 정책대로 갈지 혹은 역발상에서 내 자산을 지금이라도 사놔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 대책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가 아마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일단은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